세종 14년 1432년 가을, 한양 대궐 깊숙한 곳에서 한 여인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계 강씨.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후궁이었습니다. 6년 전 1426년 봄, 강씨가 처음 궁궐에 들어온 날, 세종은 그녀에게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여인, 권력을 탐하지 않고 궁중의 암투에도 끼어들지 않는 사람. 그녀는 세종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오. 왕비 소원왕후는 국정의 동반자였고 다른 후궁들은 권력 다툼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달랐습니다. 세종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왕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종 10년, 강씨는 종이품 수기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인정이었으며 어쩌면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여인이,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계 강씨가 사사로이 토지를 사들이기를 탐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크게 노하여 조사를 명하였다. 보고서를 받은 세종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장부가 있었고 증언이 있었고 거래 기록이 있었습니다. 세종이 가장 아끼던 여인은 세종이 가장 경계하던 범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강씨, 어찌하여? 조선 최고의 성군이 직면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진 가장 뼈아픈 배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종 시대의 토지 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세종 시대, 조선은 겉으로 태평성대였지만 토지 제도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땅 중 절반 이상이 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사대부들은 온갖 수단으로 땅을 독점했습니다. 가짜 문서, 뇌물, 관직을 이용한 탈취. 농민들은 대대로 경작하던 땅을 잃었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렸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조선은 무너질 것이오. 세종 즉위 5년 1423년 전국적인 토지 조사 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항은 거셌습니다. 사대부들은 공공연히 반발했습니다. 전하, 사대부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옵니다. 왕족이라고 예외가 되는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오. 실록을 보면 세종의 집념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 7년 왕족이 불법 토지로 관작 박탈. 세종 10년 고위 관료 3명 유배. 세종 12년 전직 판서 처형. 세종은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독점하는 것은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소. 세종은 밤마다 중국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당나라는 왜 무너졌는가? 송나라는 왜 쇠퇴했는가?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토지 독점과 부패, 특권층의 탐욕, 그리고 1432년 토지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던 그때 세종이 그토록 경계하던 토지 투기가 궁궐 안에서 왕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의 손에 의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이 온 나라를 대상으로 토지 부정을 척결하는 동안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종 14년 여름, 한 성부의 한말단 관리가 이상한 토지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일대의 논밭이 짧은 기간 동안 특정 명의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논 10곳, 밭 20곳. 중간 상인들을 거쳐 실제 소유주를 감추는 수법. 전형적인 불법 토지 투기였습니다. 거래 내역을 끝까지 추적하자 충격적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수계 강씨. 세종대왕의 후궁이었습니다. 보고서는 한성부 판관을 거쳐 의금부로, 그리고 결국 세종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하라. 분명 착오가 있을 것이다. 세종은 직접 확인을 명했습니다. 의금부 관리들이 움직였고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부가 압수되었고 거래에 관여한 상인들이 불려갔습니다. 조사의 촉수는 궁중 안까지 뻗쳤습니다. 강씨를 모시던 궁녀들이 불려갔고 소문은 궁중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씨의 처소를 관리하던 상궁이 끌려왔습니다. 환관 박공공이 모든 것을 주관했사옵니다.
환관 박씨가 잡혀왔습니다. 궁중 안에서 시킨 일이었사옵니다. 환관은 끝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정확히 지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은 강 씨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 증거는 계속 쌓여갔고 모든 화살은 수계 강 씨를 가리켰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종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실록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시의 기록들을 통해 추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궁중 재정 압박입니다. 후궁들에게는 기본 생활비가 지급되었지만 부족했습니다. 의복, 장신구, 약재, 고향 가족에게 보내는 돈, 품계가 높을수록 지출도 많았습니다. 둘째, 환관들의 부추김입니다. 환관, 나인, 상인들. 이들은 후궁의 이름을 빌려 토지를 매점하고 이익을 나눴습니다. 실록에는 후궁 관련 사건에 환관들이 연루된 사례가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가문의 생계 문제입니다. 강 씨의 집안이 당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는 흔적이 있습니다. 딸이 후궁이 되었다고 해서 집안이 자동으로 부유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실과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정치 세력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왕권 강화를 추진하는 세종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대부 세력 사이의 긴장. 만약 누군가가 세종의 토지 정책을 흔들고 싶었다면 왕에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세종은 모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고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했습니다. 수계 강 씨를 조사하라. 엄정하게 처리하라.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목소리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강 씨의 처소가 보이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세종 14년 9월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계 강 씨의 죄를 논하노라. 토지를 사사로이 사들여 법을 어겼으니 그 품계를 박탈하고 서인으로 삼는다. 종이품 수기에서 평민으로, 왕의 여인에서 일개 백성으로 강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토지는 국가로 환수되었고 관련된 환관과 상인들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세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말하기를 법을 세우는 것은 사사로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처벌이 내려진 후 이틀 동안 세종은 조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록은 단 한 줄만 남겼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 수치가 크다고 하였다. 왕의 수치. 그것은 자신이 믿었던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었고 궁중 깊숙이 부패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절망이었으며 무엇보다 한 인간으로서의 아픔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궁중은 변했습니다. 세종은 내명부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후궁과 궁녀들의 재산 관리가 엄격하게 감시되었고 환관들의 권한이 축소되었으며 토지 규제 정책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토지는 백성의 생명이다. 그것을 탐하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궁중이라고 예외는 없다. 세종은 더 이상 온정적인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칙의 군주가 되었습니다. 수계 강 씨는 그 후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이후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복권되었다는 기록도,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녀는 평민으로 강등된 채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세종도 이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왕실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후궁이 토지 투기로 처벌받은 사건, 도덕군주로 불리는 세종. 하지만 그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으며 원칙과 감정 사이에서 고통받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세종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지킨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법을 똑같이 적용한 것, 그것은 왕으로서의 고독한 결단이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은 언제나 유혹을 동반한다는 것,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부정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믿음을, 온정을, 그리고 어쩌면 사랑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지킨 것은 원칙이었고 정의였으며 조선이라는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수계 강 씨. 그녀는 욕심 많은 여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녀에게 목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6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승자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패자의 이야기도, 잊힌 비극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